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외아들을 둔 50대 여성입니다. 제 아들은 학창 시절부터 단 한 번도 제 속을 썩인 적이 없었는데 어느 날 폭탄 선언을 하더군요. 여자친구가 임신해서 빨리 결혼을 해야 한다면서 송아라라는 여성을 제 앞에 데려왔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고 정신이 없었지만 그 와중에도 예비 며느리가 싫지는 않았습니다. 참하고 귀엽게 생겨서 어떤 남자라도 반하지 않을 수 없는 외모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아이와 엮이면서 저희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었고,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엄마, 죄송해요. 많이 놀라셨죠? 갑자기 임신한 여자친구 데려와서 결혼하겠다고 말씀드려서요. 많이 놀라기는 했어. 엄마한테는 만나는 여자가 있다는 말을 안 했었잖아. 오래 만난 사이는 아니에요. 지인이 소개해줘서 한번 만났다가 갑자기 가까워진 거라서요. 천천히 만나보려고 했는데 아라 씨가 임신하는 바람에 결혼을 서두르게 됐어요. 임신했으니 어쩌겠어. 배 부르기 전에 결혼식부터 올려야지. 엄마만 괜찮으시면 저희는 다음 달이라도 결혼식 하고 싶어요. 그건 너무 촉박하지 않겠어? 아무리 임신해서 급하게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갖출 건 다 갖춰야 하잖아. 저희는 예식장에서 하는 그런 결혼식 말고 스몰 웨딩을 생각하고 있어요. 결혼식 규모가 너무 작으면 그쪽 부모님도 서운해 하실 텐데. 사실은 아라 씨가 부모님이 안 계세요.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대요. 미국에서? 네. 아라 씨가 가족이랑 미국에서 오래 살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거기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해도 부를 부모님이 안 계세요. 저런, 딱하구나. 형제자매도 없다니? 아라 씨는 외동딸이에요. 그래서 임신하고 나서 가족이 생긴다고 정말 기뻐했어요. 절대 지우지 않을 거라고 꼭 낳을 거라고 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아라 씨의 가족이 되어줘야겠다는 마음이 절로 들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그런 책임감도 있고. 정말 장하구나. 엄마도 아라가 맘에 들어. 예쁘고 참하고 참 귀엽더구나. 엄마도 분명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똑똑하고 장점이 많은 친구예요. 결혼하고 나면 저희 알콩달콩 재밌게 살게요.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젊은 시절부터 부동산 쪽으로 워낙 관심이 많았기에 제 명의로 된 아파트 2채, 아들 명의로 사둔 아파트 1채를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선 아들 명의로 사둔 집에 예비 며느리가 들어가서 살도록 했습니다. 아들은 저와 좀 더 시간을 보내다가 결혼식 날짜에 맞춰서 그 집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아가, 이사는 마쳤니? 집은 마음에 들고? 어머니, 지금 짐 정리하다가 잠시 쉬고 있어요. 한강뷰가 너무 멋져요. 저희 아가가 보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우리 손주가 좋아할 것 같다니 참 다행이구나. 참, 나랑 언제 산부인과 같이 안 갈래? 산부인과를요? 내가 아는 선생님이 한 분 계셔. 아무래도 내가 아는 지인한테 진료받으면 더 꼼꼼하게 봐줄 것 같아서. 임신 전에 이것저것 준비도 못했을 텐데 내가 이런 거라도 너한테 해주고 싶구나. 아니요, 괜찮아요. 괜히 중간에 병원 옮기는 거 안 좋아해서요. 그럼 나랑 같이 네가 다니는 곳에 가보자꾸나. 우리 손주 얼굴도 보고 싶고 말야. 요즘엔 3D 초음파로 얼굴까지 보인다면서? 그게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바쁜 일도 있고 해서요. 병원은 같이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어머님.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예정일은 언제라고 하니? 예정일은 일부러 안 물어봤어요. 요즘에는 예정일에 맞춰서 딱 태어나는 아기들은 없대요. 워낙 환경도 안 좋아지고 산모들 활동량이 늘어나서 그런지 특히 첫 아이는 일찍 낳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첫애는 조금 일찍 태어난다는 건 나도 알고 있어. 그래도 예정일이라는 건 있을 것 아니니. 아기가 나오고 싶을 때 나오겠죠. 그리고 저희 엄마가 저한테 해주셨던 얘기도 있고요. 무슨 이야기? 제가 팔싹둥이로 태어났대요. 엄마가 준비도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나와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면서 나중에 제가 임신하게 되면 저도 아이를 일찍 낳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하셨어? 그럼 더더욱 조심해서 생활을 해야겠구나. 아무래도 내가 아는 병원으로 옮기는 게 좋겠는데.
아이가 조금 빨리 나오더라도 너무 놀라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뜻에서 드린 말씀이에요. 저랑 아이는 괜찮을 거니까요. 저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너무 걱정이 되어서 산부인과 의사인 제 친구에게 연락을 해봤습니다. 순자야. 우리 예비 며느리 있잖니. 자기 엄마가 자기를 일찍 낳았다면서 본인도 조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 이거 괜찮은 거니? 조산 가능성이 있다고 본인이 얘기해? 예정일이 언젠데? 몰라. 예정일을 일부러 안 물어봤대. 아이가 나오고 싶을 때 나오면 되는 거라면서 아이가 조금 일찍 나오더라도 나보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네. 뭔가 이상한데? 조산 가능성이 있으면 산모가 가장 걱정하고 신경이 쓰일 텐데. 너네 아들이랑 그 아가씨 어디서 만났다고 했지? 우리 아들 지인이 소개해줬어.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임신했나 봐. 예비 며느리 사진 좀 보내줄래? 내가 기분이 좀 쎄해서 그래. 근데 네 기분이 쎄하다는 건 무슨 뜻이야? 내가 산부인과 의사로 일한 지가 20년도 넘었잖아. 그동안 별의별 산모를 다 만나봤는데 그렇게 예정일보다 일찍 나올 수도 있다고 밑밥 까는 게 영 수상해서 말야. 수상하다니? 다른 남자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는데 네 아들 아이인 것처럼 속일 수도 있는 거잖아. 본인도 뭔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예정일을 안 알려주는 거고. 마치 본인 체질상 조사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게 이상하지 않아? 말도 안 돼. 아이 낳아보면 모를 수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속여? 어떻게 속이나 싶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모르는 거잖아. 아이 낳아도 엄마 얼굴 닮은 경우면 남의 자식이라고 의심 못할 수도 있고 말야. 세상이 넓으니 그런 이상한 사람들도 있기는 하겠지. 그런데 우리 아들이 바보도 아니고 그런 거에 속아 넘어갈 애 아닌 거 알잖아. 알아. 니네 아들 변호사의 머리 좋은 거. 그런데 솔직히 작정하고 속이면 안 넘어가는 사람 없더라. 내가 너무 부정적인 이야기만 한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현실이 그래. 그럼 네가 보기에 우리 며느리가 좀 이상하다는 거야? 나한테 진료받은 것도 아니니까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알아는 볼게. 네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영 찜찜해서 견딜 수가 없네. 혹시나 뭔가 알게 되면 꼭 나한테 알려줘야 해. 그 이후로 저도 아라에 대해 잠시 의심의 눈길을 보내기는 했지만 결혼 준비를 하면서 행복해하는 며느리를 보니 제 친구의 생각이 틀린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남의 아이를 임신하고 저희 아들과 결혼하는 그런 사람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라는 밝고 명랑하고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말도 안 되는 의심 때문에 아들과 며느리의 행복을 깨고 싶지 않아 잠자코 둘의 결혼 준비를 지켜보았습니다. 엄마, 드디어 내일이에요. 우리 아들, 드디어 내일이면 유부남이네. 축하한다. 메이크업 받고 10시까지 식장으로 오시면 돼요. 절대 늦으시면 안 돼요. 아들 결혼식장에 늦게 가는 부모가 어딨니? 메이크업 받고 한복 갖춰 입고 시간 맞춰서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럼 내일 봐요, 엄마. 오늘은 우리 결혼식 전날이라서 아라랑 호텔에서 자고 바로 내일 식장으로 갈 거니까요. 그래, 내일 보자 아들. 아들의 결혼식 전날, 저는 마치 제가 결혼하는 것처럼 부푼 마음을 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제 핸드폰에 불이 난 듯 연락이 와 있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로 일한다던 그 친구로부터 온 연락이었습니다. 큰일 났어. 그 결혼 멈춰야 해. 네 며느리 될 사람의 실체를 알게 됐단 말이야. 오늘이 결혼인데 결혼을 멈추라니?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 지금 식장에 가 있어. 내가 그때 말했지. 네 며느리 수상하다고. 그래서 내가 책상에서 계속 그 사진을 보고 있었는데 말야. 우리 병원으로 옮긴 지 얼마 안 된 간호사가 자기가 아는 환자라면서 아는 체를 하는 거야. 나랑 어떻게 아는 사이냐면서. 그래서? 내 친구 며느리 될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지. 임신해서 급하게 결혼 준비하게 됐다고. 그 집 아들이 변호사고 아주 똑똑한 집안이라고 했더니 그 간호사가 깜짝 놀라는 거야. 매번 조폭같이 생긴 남자랑 손잡고 와서 병원 내에서도 소문이 자자했는데 어떻게 그 남자가 변호사냐고. 조폭같이 생긴 남자라고? 그럼 우리 아들일 리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네 아들 사진을 보여줬더니 같이 온 남자가 아니라는 거야. 그럼 우리 며느리가 우리 아들이 아닌 다른 남자랑 병원을 다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병원 의사한테 바로 연락을 했지. 네가 진료하는 환자 중에 이런 사람 있냐고. 그 친구가 출장 갔다가 오늘에서야 한국에 왔는데 자기 환자가 맞대. 조폭같이 생긴 남자랑 와서 또렷하게 기억이 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언제부터 병원에 다닌 거냐고 물어봤거든. 언제부터인데? 니네 아들이랑 만났다는 그 날짜보다 한 달이 빨라. 한마디로 그 전에 먼저 임신을 했다는 거지. 세상에, 나 어떡하면 좋니? 우리 아들 어떡하면 좋아? 지금이라도 당장 그 결혼식 멈춰. 나도 들은 얘기라서 이런 말까지 하기는 그렇지만 네 아들이랑 만나는 그 여자 보통 사람 아니래. 입만 열면 욕설에 폭언해. 딱 조폭 마누라 수준이라던데 어떻게 네 아들이랑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저는 정신이 쏙 빠져서 핸드폰을 떨군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고 어떻게 이 사태를 수습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머릿속에 잊고 있었던 기억 한 조각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가 밥도 못 먹고 굶고 있을까봐 걱정돼서 아파트에 반찬을 가져다 줬는데 그때마다 아파트 주변을 서성거리는 조폭 같은 남자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동네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게 무섭게 생긴 사람이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 친구 말이 사실이라면 그 남자는 제 예비 며느리 아이의 진짜 아빠가 분명했습니다. 그동안 애써 무시했던 퍼즐 조각이 전부 맞아떨어지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들아, 지금 어디니? 어디긴요. 나 지금 결혼식장이지. 엄마는 어디쯤이세요? 아들 결혼식 곧 시작인데 왜 아직도 안 오시는 거예요? 아들, 지금 당장 거기서 도망쳐. 네? 네가 결혼하는 그 여자한테서 도망치라고. 엄마, 왜 그러세요? 그 여자, 네 아이 가진 거 아냐. 너랑 만나기 전부터 이미 임신 중이었대. 엄마 지인 통해서 전부 확인한 사실이야. 아이가 제 자식이 아니라고요? 그래, 무슨 일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갖고서 의도적으로 너한테 접근한 것 같아. 너의 직업, 우리가 가진 재산, 모든 게 탐났겠지. 세상에, 엄마가 그렇게 말하니까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게 떠올랐어요. 아라 씨를 소개해준 지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라 씨가 소개팅 전에 내걸었던 조건이 딱 두 가지였대요. 전문직일 것, 그리고 B형일 것. 그래서 B형 남자를 좋아하는 특이한 성격 같다면서 지나가는 말로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엄마 말대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저를 만난 거면 혈액형을 따진 것도 이해가 되네요. 하마터면 아무것도 모르고 남의 자식을 우리 자식처럼 키울 뻔했어. 아직 결혼식 시작 안 했으니 지금이라도 도망쳐. 그 이후로 아들은 한참 동안 연락이 없더니 통곡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라에게 모든 게 사실이냐고 추궁했더니 결국 입을 열더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게 모두 사실이고 아이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돈 잘 버는 남자에게 시집 가려고 이런 일을 벌였던 거라네요. 우리 아들과 적당히 살다가 위자료 뜯어서 이혼하고 진짜 아이 아빠와 재결합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이 천벌 받을 것. 내가 너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걸 다행으로 알아. 죄송해요, 어머님. 우리 아이는 한강뷰 보이는 아파트에 살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면 열심히 살고 노력을 했어야지. 우리 아들 아이인 척 속여서 결혼을 하려고 해? 정말 안 들킬 거라고 생각했니? 혈액형만 맞으면 들킬 리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름 철저하게 계획했는데 이렇게 되고 말았네요. 미국에서 살다 왔다는 것도 전부 거짓말이지? 부모님 안 계시다는 것도, 좋은 회사 다녔다는 것도 전부 거짓말이 분명해. 죄송해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네요. 너 그렇게 살다가는 큰일 날 거야. 아이를 위해서 내가 한마디 하겠는데 제발 정신 좀 차려. 안 그러면 아이도 못 보고 감옥에서 썩는 수가 있다고. 앞으로는 착실하게 살게요. 죄송해요. 그 이후로는 볼 일이 없었기에 아라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저와 제 아들 가슴에 엄청난 상처를 남기고 떠난 그 아이. 부디 본인들이 저지른 죄를 달게 받고 죄 없는 아이에게는 그 업보를 물려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가, 주말에 내 생일 때 말인데. 안녕하세요, 어머님. 올해도 생신 파티 하실 건가요? 당연하지.
호텔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요리 주문해서 친척이랑 친구들이랑 이웃까지 초대해서 파티할 거야. 네? 준기랑 너도 당연히 올 거지? 저 어머님, 혹시 그 생신 파티 예산이 얼마나 되세요? 예산? 글쎄, 내 친구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대충 400 정도 들었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많이 들어요? 왜? 문제라도 있니? 매달 갚는 주택 대출금 4달 치잖아요. 뭐? 대출금? 생신에 이런 말씀까지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게 사치 부릴 여유가 있으면 일단 매달 100만 원씩 대출 갚는 데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선순위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뭐? 우선순위? 왜 내가 그런 걸 신경 써야 되는 건데? 그건 너랑 준기랑 알아서 해야 될 일인 거지. 그걸 왜 나한테 뜯어가려고 하니? 전 뜯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극히 당연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말한 당연한 말은 비상식적인 거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휴, 진짜 너랑 대화해봐야 말이 안 통한다니까. 생일 파티에 대해서는 그냥 준기랑 얘기할 테니까 넌 그날 올 수 있는지 없는지나 생각해놔라. 아가, 어제 말한 내 생일 파티 말인데 조금 더 규모를 크게 해서 500 정도 드리기로 했다. 네? 같이 취미생활하는 친구들도 부르기로 했거든. 예산이 더 늘어났다는 말씀이세요? 그래, 네가 하도 시끄럽게 굴어서 당일에 또 잔소리하기 전에 그냥 미리 말해놓는 거야. 어머님, 괜찮은 거 맞으세요? 뭐? 아버님께서 해외 장기 출장 가 계신데 이렇게 돈을 크게 써버리시면 정말 괜찮은 거 맞으세요? 지금 뭐 하자는 거니? 시어머니한테 말을 그따위로 하는 며느리가 어딨어? 저는 그냥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한테 그런 소리 들을 사람은 아니야. 진짜로 걱정해야 될 건 너 아니니? 저요? 설마 나한테 이런 소리 들을 만한 일이 없다고 하려는 건 아니지? 네, 죄송하지만 딱히 없어요. 뭐? 지금 돈 때문에 곤란한 상태가 아닌 건 맞긴 한데. 어머, 얘 좀 봐. 이거 봐. 내 돈 뜯어가려는 거 맞잖아. 어머님, 너랑 얘기하고 있으면 정말 돌아버릴 것 같아. 혈압 오르니까 그냥 너한테는 필요할 때만 연락하도록 해야겠어. 간다. 여보, 출장 중에 연락해서 미안해. 잠깐 괜찮아? 정은아, 왜? 내일 어머님 생일 파티 말인데. 아, 그거? 근처에 사는 친척들 불러서 저녁 6시부터 한다고 연락받았어. 그 파티 예산이 얼마인지 들었어? 아니. 그래도 지금 아빠가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절약해서 하지 않을까? 아니, 그게 호텔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주문해서 500만 원 정도는 들 거라고 하시더라고. 500? 아니, 친척들만 부르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든다고? 부르는 게 친척들뿐만은 아니신가 봐. 친구분들도 부를 거라고 하셨어. 그래서 500씩이나 드나 보구나. 매달 100만 원씩 갖고 있는 대출금 얘기도 해봤는데 효과가 없었어. 오히려 화만 엄청 내시더라. 하여튼 생신이니까 기분 좋게 축하해드리고 싶긴 한데 우리도 솔직히 지금 큰 부담을 지고 있는 상황이잖아. 이런 상황에서 대놓고 돈을 팡팡 쓰시는 건 좀... 그러게, 그럴 돈이 있으면 일단 대출금부터 갚아야 될 텐데 말이야. 근데 어머님은 내 얘기는 들으려고 하시지도 않아. 그래도 이미 늦었지 뭐. 이제 와서 취소해봐야 수수료도 엄청나게 많이 들 텐데 주문해놓은 레스토랑에도 민폐잖아. 게다가 엄마는 내가 막내라서 철부지 취급이나 하는데 무슨 말을 해봐야 들을 사람도 아니고 형들도 있는데 내가 제일 먼저 결혼한 거 가지고 아직까지도 뭐라고 하는 정도니까. 하긴 납득이 안 되기는 하지만 일단 이번에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긴 하네. 하여튼 내일은 우리도 갈 거니까 엄마가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보자. 아빠한테도 연락해 놓을게. 그렇게 해주면 고맙지. 그럼 내일 보자. 잘 자? 잘 자. 아가, 결국 너도 준기랑 같이 파티 왔구나? 네, 어머님. 어머님이 준기 씨한테 부부끼리 같이 오라고 하셨다고 들어서요. 그래,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 내 생일 파티에 아들 부부가 안 오면 무슨 욕을 들을지 모르는 거니까.
아, 네. 그래도 넌 파티 시작하고 나면 계속 주방에 있어라. 네? 왜요? 넌 프렌치 요리를 먹을 자격이 없으니까. 네? 자격이요? 주제도 모르고 그런 생활을 보내니까 이렇게 벌 받는 거야. 매달 100만 원씩 갚아야 하는 대출을 끼니까 맨날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라고. 그게 어머님이 하실 말씀이세요? 나 말고 이런 말을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하는 거야. 허세 부린다고 그렇게 비싼 신축 아파트를 사니까 그렇지. 네? 돈도 없으면서 무리해서 매달 100만 원씩 갚아야 하는 대출을 받은 거잖아. 그런데 뭐? 나한테 생일 파티 예산을 절약해서 아파트 빚 갚는 데 쓰라고? 뻔뻔함에도 정도가 있지. 아, 그렇게 알고 계셨구나. 그래서 대화가 안 통했던 건가 봐요. 자, 이제 파티 시작하니까 얼른 주방으로 가 있어라. 그리고 대충 분위기 봐서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하고 돌아가. 그렇게 하면 최소한의 체면은 지킬 수 있으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식충이 같은 며느리를 교육하는 중이라고 친척들한테 다 말해놨거든. 식충이라니요. 어디 보자. 30분 정도 지나고 나서 가면 되겠네.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꼴도 배기 싫으니까 빨리 꺼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그렇구나. 그럼 이제 대출 안 갚아드릴게요. 뭐? 매달 100만 원씩 내던 거 이제 일절 안 내드릴 거예요. 어머,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봐야 고생하는 건 너희들이잖아. 준기 씨도 같이 간다고 하니까 저희는 먼저 실례할게요. 마음대로 해. 전화 받아! 얼른 받으라니까? 그 매달 낸다는 100만 원! 사실은 그 신축 아파트가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라는 거, 그거 사실이야? 아, 누구한테 들으셨나 보네요? 파티에 왔던 친척들한테 들었어. 그러셨구나. 그때는 뭐 농담하는 건 줄 알고 안 믿었는데 이번 달 대출 상환이 잔고 부족으로 안 된 거 보고 이게 진짜인가 싶어서 연락한 거야. 네, 대출 갖고 있는 아버님 통장에 제가 매달 100만 원씩 넣었으니까요. 그렇구나. 상무였던 아버님이 지금 왜 해외로 가 계신지도 들으셨죠? 들었지. 회사에서 엄청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다가 부하가 실수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강등의 감봉까지 당했다고. 그리고 3년 동안 연수를 빙자해서 인력이 부족한 해외 공장으로 간 거라면서. 네, 맞아요. 특히 크게 감봉되신 건 앞으로의 생활에 영향을 끼치지 않겠어요? 앞으로 7년 가까이 남은 대출을 못 갚게 될지도 모른다고 아버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지금 본업 외에 부업도 하고 있으니까 일단 제가 매달 100만 원씩 부담하기로 한 거예요. 아니, 그럼 그 아파트는 뭔데? 남편이 해외 출장 간 시기랑 너희가 아파트로 이사 간 시기가 거의 똑같았잖아. 그래서 나는 당연히 대출 얘기가 그 아파트 말하는 건 줄 알았지. 아파트는 저희 큰아버지가 소유하신 물건이에요. 큰아버지? 제가 분명 어머님한테도 말씀드렸을 텐데요. 매달 100만 원씩 빚을 갚느라 가게가 힘들어질 걸 걱정하신 큰아버지가 월세도 안 받고 그 집에 저희를 살게 해주신 거예요. 뭐라고? 말해두는데 그 아파트의 집에서 저희가 같이 눌러 살고 있는 꼴이에요. 사치 부리면서 살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구나. 아버님은 어머님이 지금 살고 계신 곳에서 같이 사는 게 어떠냐고 말씀해 주셨지만 어머님이 너무 반대를 하시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거였어? 같이 살 거면 막내보다는 첫째나 둘째네랑 살아야겠다면서 식탁을 탕탕 치면서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셨던 그때 얘기하시려는 거죠? 그래, 그거. 설마 그 얘기일 줄은 몰랐지. 방금 이 얘기 그때도 그대로 했어요. 뭐? 아버님, 그리고 아주버님들이랑 준기 씨랑 저까지 다 해서 가족끼리 모여서 대화했었잖아요. 그때 말씀드렸다고요. 말도 안 돼. 뭐 어머님은 거의 졸고 계시긴 했죠. 어머님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만 눈을 부릅뜨시고는 집안 상황이 힘드니까 어머님도 일 좀 하셨다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오면 싫다고 하시고, 준기 씨랑 저랑 같이 사는 것도 싫다고 하시고, 전혀 타협을 안 하셔서 결국 제가 다 떠안는 형태로 얘기가 끝났는데 설마 이렇게까지 얘기를 이해 못 하시고 무조건 거부하셨던 건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그런 얘기였다니. 뭐 이미 아버님도 대출금 변제는 이제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뭐? 대출을 중간에 못 갚게 됐을 때 그냥 매매하는 쪽으로 결단을 하셨나 봐요. 매매? 이 집을 팔 거라고? 네, 맞아요. 어렵게 산 집 놓치기 싫어서 오죽하면 막내인 저희한테까지 손 벌리셨지만 어머님이 그렇게 행동하신 걸 준기 씨나 아주버님들한테 듣고 더는 안 되겠다고 판단하셨대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낸 600만 원은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니 그게 무슨... 아버님 잠깐 돌아오신다고 하셨죠? 그때 이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가 나올 테니까 나머지는 아버님이랑 얘기해보세요. 아니 아가! 저는 해야 할 말은 다 해드렸어요. 잠깐만! 이만 실례할게요. 며칠 후에 시아버지가 잠깐 한국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렇게 시댁에서 다시 얘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시어머니는 일단 현재 시댁집 매매에 대한 얘기와 생일 파티에 써버린 500만 원에 대한 얘기, 금전적 부담을 안고 있는 저에게 대한 온갖 폭언들까지 추궁당하시고는 마지막에는 이혼 얘기까지 듣게 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으셨지만 괜찮은 척 하시면서 나머지 아들들과 함께 살궁리를 하셨지만 다들 국제결혼을 해서 해외로 나가 살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주소를 알려드리지 않고 큰아버지 집에서 이사를 갔습니다. 완전히 혼자가 된 시어머니는 생애 처음으로 어렵게 취직을 하셨지만 사고를 치고 바로 해고당하셨고 지금은 재산분할로 받은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어떻게든 연명하고 계신다고 합니다.